나온 지 1년 10개월 만에 운영체제의 지위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안에 어떤 형태로든 AI하고 연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게 훨씬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형태로든 AI하고 연동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거대 AI, 그러니까 GPT-4 옴니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제미나이 프로가 됐든 얘들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얘를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묻는 모든 말에 친절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슈퍼 컨설턴트니까 얘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랑 토론을 하는 거예요. AI가 창의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없는 동전의 뒷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버그가 아니라 고유의 피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는 검색 엔진이 지금의 거대 AI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박태웅의 AI 강의 2025 박태웅 의장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지난해에도 사실 나왔던 책이죠, 이게. 네네. 지난해 냈습니다. 네, 냈는데 이제 인공지능 뭐 기술이나 산업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 한 해 만에 다시 뭐 전면 개정 정보판 같은 느낌이던데. 일단 책이 두 배로 두꺼워졌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썼다가 GPT-4 옴니가 나오고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나오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제가 출판사에다가 미안한데 다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3분의 1을 버렸어요. 뭐 분량이 많지만 읽어보시면 되게 쉽고,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상당히 쉽게 쓰셨고요. 이 넓게 보시고 또 깊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박태웅 의장님 책을 좀 소개해 드릴 겸 이분 생각도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원래 한빛미디어 의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녹서 포럼 의장으로 갈아타셨어요. 녹서 포럼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 녹서는 이제 영어로 그린 페이퍼라고 하는데 원래 백서는 잘 알려지잖아요. 화이트 페이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펼 겁니다라고 알려주거나 혹은 어떤 정책을 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라고 보고하는 게 백서인데,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녹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맞닥뜨리는 어떤 풀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가령 뭐 4차 산업혁명이 왔다.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우리가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질문들을 주세요 라고 해서 질문들을 먼저 모읍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펴내는 게 녹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서를 만들어서 각계에 다 뿌려요. 시민사회, 경제단체, 노동계, 학계에 다 뿌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한 2년 동안 각계가 자기들끼리 토론회도 하고 뭐 해가지고 답을 다 제출을 합니다. 그 답을 모아서 펴내는 게 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백서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서도 어떻게 하냐면 주로 공무원들이 몇 명을 모아서 한 두어 번 회의하고는 한 두세 달 만에 펴냅니다. 저는 그 한국 사회가 눈떠보니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발 추격국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베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독일이 하고 일본이 하고 미국이 하면 그분들이 정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오면 이건 선진국 어르신들이 하신 거니까 틀림없을 거야 하고 그걸 베껴서 따라가는 걸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문제에 대한 합의라는 전통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에 대한 정의가 없고 빨리 풀자. 그냥 뭐가 생기면 풀어야 돼. 틀린 문제를 맨날 풀게 돼요. 문제를 내거나 정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녹서 포럼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그러지 말고 우리 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봅시다.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해 봅시다 하고 녹서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좋은 답을 얻으려면 사실 좋은 문제부터 이제 던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과정이 되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거는 그냥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고민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책을 쓰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총 6강으로 나누셨더라고요. 6강으로 해서 사실 뭐 6개 이제 챕터로 되어 있는 건데 1강에서 이제 일단 AI가 그 최근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변화상을 쭉 두루 짚으셨더라고요. 네. 이 최근 1, 2년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그와 관련된 산업 또 업계들의 변화 이게 뭐 몇 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하셨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세상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바뀌잖아요. 네. 가령 뭐 산업혁명기를 봐도 그렇고 전기가 나왔을 때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봐도 그렇고 지금 AI가 그 정도의 새로운 미디어란 말이죠. 사실은 AI는 오래된 기술이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챗GPT가 나온 뒤부터라고 네. 보는 게 맞죠. 그러면 네. 2022년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이 안 된 물건인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고 책을 쓰다가 중간에 갈아엎을 정도로 빠르니까 트렌드라고 말해서 하는 것도 이게 몇 달 유효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한 1년 몇 개월 지났으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하게 됐어요. 이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AI가 OS의 지위를 차지해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는 PC는 윈도우가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서버에는 리눅스가 있고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있고 그렇게 이제 운영체제가 있어야 하드웨어들을 다 운영을 해주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은 그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걸 만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프린트 포트를 제어한다, 키보드를 제어한다, 모니터를 제어한다, 뭐 USB 포트를 제어한다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운영체제가 다 해주니까. 네. 그게 이제 운영체제인 건데 나온 지 1년 10개월 만에 운영체제의 지위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윈도우를 제낀다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PC에 깔려서 나오는 OS예요. 그리고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 그거는 아이폰과 맥과 아이패드에 깔려서 나오는 AI고 안드로이드는 이미 깔려 있고 앞으로 1년 반 안에 어떤 형태로든 AI하고 연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게 훨씬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형태로든 AI하고 연동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플랫폼이 돼버린다라는 뜻에서 AI가 OS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맥락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말부터 설명을 네. 드려야 되는데 인터가 가운데라는 뜻이고 네. 페이스가 얼굴이라는 뜻이니까 네. 가운데서 뭔가를 매개해 주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아주 쉬운 예로는 이제 식당 가면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네. 키오스크에서 내가 뭐 육개장 2그릇 이렇게 선택을 하면 굳이 내가 주방에 가서 육개장 2그릇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의사가 주방에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서 매개해 주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옛날에 도스 쓸 때 명령을 다 손으로 쳐넣었잖아요. PC 통신을 하고 싶으면 ATDT 01410 이렇게 눌러서 엔터를 쳐야 되고 뭐 그런데 계속 같은 명령을 치고 있으니까 좀 지겹잖아요. 이걸 왜 같은 일을 계속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바탕화면에 아래 한글 아이콘, 그 다음에 브라우저 아이콘 이런 걸 해서 마우스로 클릭하기만 하면 그 뒤에 단에서 HW.exe 엔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그림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의 대마왕이었어요. 다 그걸 썼죠. 거대 AI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자기가 읽은 모든 것을 압축 기억을 하고 내가 하는 얘기의 맥락을 이해해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류가 정보를 관리하고 접근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가 하이어러키, 계층적인 접근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분류하는 게 그런 계층적 접근이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해서 이렇게 번호 따라 찾아가면 책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하나 있고 아니면 우리가 파일 관리할 때 큰 폴더 밑에 중간 폴더 밑에 작은 폴더를 두고 이렇게 열어서 찾아가는 방식. 아니면 두 번째는 키워드 매칭이라고 해서 정확한 키워드를 집어넣고 문서를 찾아가는 그 두 가지 방식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맥락 인터페이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PC에 파일이 되게 많으면 분명히 내가 2달 전에 읽은 파일인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폴더를 열어봐도 없고 키워드를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분명히 내 PC에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AI가 깔려있는 PC라면 이제는 그런 일이 사라지는 게 내가 2달 전에 분명히 이러저러한 내용의 파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러면 얘가 이거 말이냐? 보여주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하니까. 그게 맥락 인터페이스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패드 같은데 얘가 깔려 있으면 제가 아이패드에서 수학을 풀고 있다가 사인 값을 구하는 공식을 잊어먹었어. 화면에 있는 삼각형을 가리키면서 야, 사인 값이 삼각형의 어느 변에서 어느 변을 나눈 값을 말하는 거니? 라고 하면 얘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입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내가 보는 화면을 얘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맥락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검색창에 삼각함수는 못 집어넣잖아요. 루트니 제곱이니 특별한 툴이 없으면 못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예가 구글에서 아스트라라는 자기 AI 모델을 소개하면서 하는 데모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건물의 창가에 가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고 여기가 어디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입력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너는 지금 런던의 킹스크로스에 있는데 킹스크로스는 말이지 하고 킹스크로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나요. 이런 게 맥락 인터페이스예요. 앞으로 아마 내후년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맥락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뭔가 저 사람이 SF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내후년쯤이면 편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뭘 검색을 하든 뭐든 이게 결국은 기계가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이게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느낌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최고의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게 세 번째 얘기인데요. 파트너로서의 도구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도구는 쓰는 거였어요. 망치를 써서 못을 박는다. 톱을 써서 나무를 쓴다. 펜을 써서 글을 쓴다. 이렇게 됐는데 처음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의 도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거대 AI 그러니까 GPT-4 옴니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제미나이 프로가 됐든 얘들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얘를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AI 활용책을 보시면 많은 책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지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해라, 뭐 배경을 설명해라, 의도를 잘 전달해라, 구조화해서 질문을 해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서술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거대 AI의 효용을 가장 잘 뽑아내는 방법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버 불릿, 하나의 명확하고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한 개의 질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질문을 거듭해가면서 질문 답변을 이어갈 때 그러니까 파트너이기 때문에 얘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압축 기억을 하고 내가 묻는 모든 말에 친절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슈퍼 컨설턴트니까 얘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랑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논문을 저 혼자 읽지 않고 항상 저는 클로드를 주로 쓰는데 클로드에다가 물어요. 묻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을 번호를 매겨가면서 정리해주고 이 논문의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이 논문의 후속 연구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지를 제안해달라. 이게 제가 논문 읽을 때 항상 하는 표준 질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한 2, 3초 만에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걸 보고 이때부터 토론이 시작이 돼요. 이 주요 논점들 중에서 어떤 것은 내가 동의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이때까지 나왔던 논문들하고 상당히 결이 다른 주장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에 관한 이야기 같으면 거기다 하나를 딱 더 붙입니다.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 그럼 얘가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준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답을 보고 또 토론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가 없이 5번이나 6번 정도 질문 답변을 이어가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해는 저 혼자 읽을 때 이해하고 다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좋은 점이 거기 나오는 개념들 중에서 제가 잘 모르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물어보는 게 되게 좋은 점이 있는 게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AI 강의 2025라는 책도 썼다는 놈이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묻거나 혹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AI니까 전혀 부끄러움 없이 아무 말이나 물어볼 수 있어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게 너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예외 없이 한 5번, 6번이 지나면 논문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이해는 굉장히 입체적인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5분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항상 답을 2초 안에 하니까 제가 6번 질문을 해도 대부분의 시간은 그 답을 읽는데 걸리는 거지. 읽고 다음 질문을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가 이 논문을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나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왕에 갖고 있던 지식을 조금 더 깊이 한 수준이면 그걸 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건 새로운 내용이고 내가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
인용을 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읽어요.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니까 얘가 환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는데 그때 읽으면요. 읽는 시간이 3배, 4배 빨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를 하고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것 아닌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요약에 없는 디테일들이 있어서 배울 게 또 생기긴 하죠.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처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나오면 그것만 집어내서 메모에 남겨놓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거대 AI를 쓸 때는 얘를 모든 것을 압축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대답든지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해라. 파트너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 얘의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다. 근데 잠깐 의장님 뭐 중간에 hallucination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네.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 좀 오류가 있거나 뭐 약간 뭐 왜곡돼 있거나 해서 뭔가 얘는 정확하다고 이렇게 뭐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정보들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까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 hallucination부터 설명을 드리면 모든 생성 AI, 거대 AI는 다 hallucination을 갖고 있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hallucination이 이제 직역을 하면 환각이지만 멀쩡한 거짓말 혹은 태어난 거짓말을 번역하는 게 더 사실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는 한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뭐냐면 그 가령 챗GPT 같은 경우에 5조 개의 문서를 학습을 했거든요. 네.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잠재된 패턴을 다 끄집어냅니다. 지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학습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얘가 언어에 관한 모델, 물리에 관한 모델, 수학에 관한 모델 이런 모델들을 안에 다 갖고 있을 거다. 그렇게 짐작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패턴을 다 찾아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답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어떤 답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질문에 맞는 가장 그럴법한 확률적으로 가장 approximate한 단어를 하나 예측을 해요. 생성을 하고 이걸 다시 입력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이걸 다시 입력을 넣고 세 번째 단어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재귀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쓴 거대 AI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법한 단어를 예측해내는 것을 학습하내지 true or false를 토해내도록 학습한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 법한 거짓말이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오픈 AI 수석 개발자였고 지금은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린 일리어스 스커버. 그 친구가 그 딥러닝의 아버지인 그 제프리 인턴하고 같이 딥러닝을 모델을 같이 개발한 그 팀에 있던 친구인데 일리어스 스커버가 챗GPT를 만들고 직후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2년 안에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인터뷰를 그래요?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고 트랜스포머를 쓰면서 환각을 없앨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저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할 때 항상 할루시네이션을 없애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리어스 스커버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아주 유명한 AI 과학자가 있어요. 역시 오픈 AI 창립 멤버였다 나온 친구가 있는데 안드레이 카파티라고 있어요. 안드레이 카파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루시네이션은 버그가 아니다. 피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버그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실수나 오류가 아니고 그냥 고유의 특징이다. 만약에 거대 AI에게서 상상력을 없앤다면 그 아이는 검색 엔진이 될 거다. 인간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고 없는 것을 몽상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AI가 창의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없는 동전의 뒷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버그가 아니라 고유의 피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있는 검색 엔진이 지금의 거대 AI다. 그런 맥락이면 좀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버그가 아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 그냥 그게 내줘야 되는 어떤 피처 특징이다 그러면 네네네. 그리고 그건 뭐 고쳐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뭐 수정하거나. 고칠 수 없는 거죠. 네.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한 18% 정도 있다고 그랬고 지금 GPT-4 터보 이후로 할루시네이션이 한 7, 8%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한 3% 정도 느낌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중하게 쓴다면 할루시네이션은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대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검색을 해야 됩니다. 검색을 하고 교차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루시네이션은 다 피해 나갈 수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신중하게 쓴다면 피할 수 있다. 그 AI 회사들도 이걸 그냥 볼 수는 없으니까
아주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식 계산 같은 경우처럼 명확한 하나의 답이 있는 경우에 이걸 확률적으로 예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거대 AI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수식을 짜서 계산해서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오답이 나올 확률을 없애버리고요. 또 하나는 그 RAG 같은 걸 씁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답을 만든 다음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지가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거나 혹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이 안에서만 찾아서 대답을 해. 라고 해서 대답을 하게 하거나 Perplexity라는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네네. 있습니다. Perplexity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먼저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관계가 깊은 유력한 사이트들을 찾으면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답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Perplexity가 내는 모든 답에는 상세한 링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AI 서비스가 클로드하고 Perplexity를 주로 쓰고 GPT-4 Omni랑 구글 제미나이를 보조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글 쓰거나 강의하거나 뭐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RAG 같은 걸 써서 오류를 낮추거나 할루시네이션을 낮추는 아주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18%였다가 7%까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델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카파시의 말에 따르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밖으로 발표하는 자료로 쓸 때는 반드시 검색을 해라. 교차 확인을 해라. 그게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정말 이제 AI에 내재된 어떤 특징이고 뭐 AI 차원의 상상력이라고 하면 참 놀라운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인간만이 허구의 세계를 상상하고 창조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AI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근데 인간의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게요. 얘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확률적인 어떤 분포에 따라 답을 하는 거고 인간은 확률적인 분포를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그림을 생성하는 AI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상파 이전에 모든 그림들을 다 집어넣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얘한테 그림을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100만 번을 그려도 인상파 그림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잠재되어 있는 분포를 잠재되어 있는 패턴을 찾아서 학습하는 애기 때문에 인상파의 그림은 패턴에 들어있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인상파 이후에 입체파 이전까지의 모든 그림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리면 100만 번을 그려도 입체파 그림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체파란 게 그 당시에 그 과학기술이 급격히 점프를 하던 시기에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때 시간과 공간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 그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미술가들이 시간이 흩어져 있는 이미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린 게 입체파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본 거, 옆을 본 거, 뒤를 본 거를 시간의 순서와 무관하게 묶어서 보여주는 게 입체파니까 이거는 상대성 이론이 있기 전에 어떤 그림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과 AI의 할루시네이션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죠. 이해했습니다.